오늘은 약물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과 건강. 제가 이렇게 쭉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약이든지, 심지어 뭐 백신이라든지 예방접종까지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남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약을 하나도 안 써갖고, 저희 가족 전체가 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첫째는 못 모르고 그 예방접종 한 2개 정도만 하다가 끊고, 둘째는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예방접종이 자체가 정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들, 타이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약물을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아프니까 누구나 다 약물을 사용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바로 증상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머리 아픈 사람이 약물을 쓰면 굉장히 빨리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제 항편두통, 그 편두통 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 와서 약을 좀 썼더니 굉장히 빨리 낫더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몸이 이제 거기에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다시 그 상태로 가고 오히려 이제 그 면역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약이요, 전 세계적으로 나온 모든 약이 거의 다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약물 자체가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그 증상을 이송시키는 부분만 하는 것이지, 내가 위험이 있는데 약을 썼어요. 그럼 처음에 위험이 낯선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 위험은 다른 데서 증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있죠, 땅. 땅이라고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지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좋은 땅이다라는 개념. 첫 번째, 곡식이 잘 크는 땅. 그렇죠? 두 번째, 병이 없는 땅. 세 번째, 영양이 많은 땅. 어떤 땅이 좋을까요? 어떤 땅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세 가지 다 충족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곡식을 요즘에 재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옛날에는 사람이 심어놓고 농사를 하더라도 심어놓고 무엇을 할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고. 요즘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그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그 요단강이나 혹은 여러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농사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막 성경을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곡식을 심었을 때 이제 처음 비가 내리면 아주 살살 내려서 파헤치지 않게 내려야 되고, 나중에 이제 늦게 곡식이 익을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여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다 이 천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요즘엔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요즘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요즘 수경재배 들어보셨어요? 수경재배, 그죠? 이 수경재배가 뭐죠? 위에 이렇게 그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땅 흙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뭐를 하죠? 영양제로만 이제 사용하는 재배를 이제 수경재배라고 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그네슘이라든지 무슨 게르마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슘이라든지 이런 영양들을 이제 막 줘가지고 과일을 달게 만든다든지, 포도에다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 주면요 포도가 달아져요. 뭐 우리가 설탕만 줘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된 농산물에는 사실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남기는데요. 이 자연의 그 법칙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곡식을 심으면 보통 일반 농가들이 퇴비를 많이 주기 힘드니까 뭐를 줄까요? 근데 한 주먹씩 뿌리는 게 있죠. 비료를 줘요. 근데 이 비료는 사실 화학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이 비료를 줄 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되고 땅이 그 영양분들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땅은 곡식을 잘 자라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이 정말 필요한 건강한 것은 다 그냥 이탈시켜 버리니까 이 곡식 자체의 병충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 농사물을 보니까 농약 거의 안 하죠.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하죠. 안 하는데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곡식에게 올라가는 땅 자체가 토착 미생물이 많고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완전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곡식 자체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들도요, 연한 것은 좋아해요. 그렇죠? 비료를 준 것은 처음에는 더 달거든요. 그리고 씹기 좋으니까 배추 같은 거 갉아먹지만 저희 것은 그래도 덜 갉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농사를 쭉 져보면은 땅 자체가 토착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개량이 되고 그게 굉장히 좋아지면은 이제 영양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약이나 뭐 이런 약들이 필요 없이도 농사를 충분히 지켜야 되는데,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몸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몸의 면역이 약해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질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단순한 식사, 예를 들면 맵고 짜고 복잡한 식사를 벗어나기만 해도요, 약물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이죠.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렇죠? 몸에 바르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약물을 평생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약물 없이 살아가게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를 분명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약물의 필요성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전에 겁을 먹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요, 사실 자연 치유하고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종 이런 문의가 들어요. 네, 약물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자연 치료를 또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문의가 사실은 많이 들습니다. 제가 돈 벌 것 같으면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한 달이면 한 20통 이상 그런 전화가 들어요. 그래서 약물을 하면서 내가 그냥 펜션처럼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들, 받기로 말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약물을 쓰는 것은 자연 치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과 자연 치유는 병행할 수가 없고 병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약물을 버리기 전에는 자연 치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 자체가 내 몸의 자연 치유를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무슨 대체 요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부항 뜨고 뜸 뜨고 무슨 뭐 온열기 하고 관장하고 찜질하고 이런 걸 우리는 자연 치유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 절대 자연 치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뜸이나 부항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려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 몸을 도와주는 것 뿐이지 자연 치유는 내 몸속 자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다가 질병이 걸렸을 때 사후에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서적 원리이고 또 자연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꽂혀서 그것만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나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옵니다. 그렇죠? 전 주변에 종종 풍욕을 해서 뭐가 좋아졌다, 아니면은 뭐 볶음곡식을 먹어서 좋아졌다, 아니면 무슨 찜질방에 가서 몸이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혹은 700만 원짜리 이런 기구들을 요즘에는 이 바닥에다가 까는 그 구들빵 역할을 하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저도 거기 누웠다 와봤거든요.
기분은 좋죠. 그래도 1,000만 원짜리도 나온 건데. 그렇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기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1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정말 효과 못 볼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라서 효과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물 한 컵을 떠다 놓고 이 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생명수다라고 하면 정말 생명수가 되지만, 물을 놓고 이거는 독소가 들어있는 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몸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협적인 어떤 대체 요법보다는 더 놀라운 자연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 해독이거든요. 우리가 열을 가지고 이용하는 치료라든지 수치료가 뭔지 아시죠? 물수자, 그렇죠? 족욕이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냉수욕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치료인데, 이 수치료를 할지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죠? 자연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자체의 회복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생각하고 운동하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자연이 나섰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냐면 들짐승들, 산짐승들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치유의 몸 상태를 제가 체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오늘 제가 글을 쓴 거를 올려서 내일이나 이렇게 다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이 자연치유의 몸 상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나이가 5살 되기 전까지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리고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애타게 하는 아이들의 질병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가장 뭐예요? 여자분들은 아이를 키워보셨을 때 그냥 이건 너무 자주 있지만 가장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 뭐가 있죠? 어떤 병이죠? 이건 거의 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슨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열이죠. 열. 그렇죠? 열. 감기가 됐던 몸살이 됐던 아이의 어떤 그 감염이 됐던 열이에요. 근데 이 열인데 아이의 열을 잘 관찰해 보면요, 분명히 이 아이의 몸속에는 노폐물이라는 병원체가 있고 그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인체 자체의 세포의 줄기찬 싸움의 결과가 열입니다. 열이 나고 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백혈구의 시체인 염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염증이 있는데 이게 자연치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이 나니까 뭐 해요? 열을 내려야 된다 막 하면서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그렇죠? 해열제를 먹이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계속 그런 상태를 못 넘기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병원 신세를 계속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이런 거 쓰다 보면 몸이 더 약해져요. 근데 이 열이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열 자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암이나 당뇨나 중풍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간경화나 이런 모든 질병의 기초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어떻게 보면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라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땀이에요. 흔히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등 쪽에 무슨 땀이 흐른다 그러죠? 네, 식은땀이 흐르죠. 그리고 몸이 열이 나니까 땀이 당연히 나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우리 몸에는요, 표피세포에 200만 개나 이상이 되는 땀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아까 포수분들이 오셨는데 이 사냥개들은 그 피부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심하게 뛰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렇죠? 호흡이 안 돼서. 한 마리가 죽었대요. 근데 사람은 자연치유의 과정 속에 이 피부에서 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어떤 원리를 주게 되냐면 노폐물이 땀을 통해서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땀 흘리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들어가면 에어컨 켜놓고, 그렇죠? 선풍기 켜고, 땀 흘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의 그 원리는
반드시 나쁜 게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진대사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너지 전략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북한은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빛이 별로 없죠. 에너지를 굉장히 전략하는 나라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몸도요, 병이 걸리면 북한처럼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몸살을 앓으신 분들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아이고 아파 하는 분들 없죠. 그렇죠? 여러분 눈을 그냥 크게 뜨고 TV를 보면서 아프다는 분 있어요? 옛날 몸살 심하게 앓는 분들 이불을 쓰고 앓잖아요. 왜냐하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이거 뭐 몸살 아니라도 여러분 아프실 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끄러우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 전략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것인데 그 전략 가운데 우리 몸이 뭐까지 다운시키냐면 식욕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욕이 저하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데 큰일 난 상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식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나 신경 팍 써보세요.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물론 더 먹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해집니다. 기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억 상실. 기억 상실은 뭐냐면 사람의 몸에 영양이 없어질 때 아니면 영양이 어디에 새나갈 때 바로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 게 기억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 환자라고 했을 때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자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컴퓨터 많잖아요. 거기 나오는 전자파가 내 몸에 기를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제품들은 코드를 꽂은 모든 전기 제품들은요. 이 마이크 하나까지도 내 몸에 기를 빼앗아가요. 빼앗아가는데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휴대폰, 그렇죠? TV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사실 자연 치유에 굉장히 그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야 내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계곡이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몸보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몸이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에너지를 줄이는 이유가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몸보신을 하는 거 내지 약을 먹습니다. 참 욕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주니까 약을 먹어서 증상을 완화시켜 놓고 또 내가 일하고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욕심으로 얼마나 큰 그 잘못된 상식이냐면 사람이 8시간 하루에 8시간 수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 역시 때로는 부족한 수면을 취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부족한 수면은 반드시 사람의 어떠한 피부나 사람의 혈색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떠한 그 간세포나 그 다음에 사람의 해독작용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8시 반, 9시 그러니까 사실은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8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8시가 됐을 때 우리 뇌의 멜라토닌 생성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가 최고의 치료의 시기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빛이 있는 데서 보내게 되잖아요. 멜라토닌 생성이 안 돼요. 우리가 잠이 안 오더라도 빛은 반드시 꺼놔야 됩니다. 빛을 꺼놔야 되지 인위적인 빛이 있으면 암이나 우리 기타 질병들에 굉장히 손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은 약물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기는 하지만 알기는 다 알죠. 하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이제 끊으려고 노력은 하지 못합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몸에 일어나는 증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혹은 또 무섭다 보니까 혹은 야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라고 어떤 좋은 협박을 받다 보니까 혈압약 먹다가 안 먹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안 드셔도 괜찮죠? 네, 혈압이 정상으로 많이 돌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요, 딱 한 가지 기관에서만 처리를 합니다. 해독을 시켜요. 어느 기관일까요? 어떤 기관입니까? 간이에요. 간에서밖에 약물을 해독시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말기에서 약물 잘못 쓰면요,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종 혼수가 와요. 간성 혼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약물은 간이 좋지 않으면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간 검사 해도요, 간이 다 좋다는 보장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혹은 식욕이 없다, 아니면 몸이 어디가 안 좋다, 간이 좋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좀약이라든지 혹은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부약을 바르게 되면요, 간 수치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몇백 단위, 천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절대 우리가 약물을 하나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약이 뭔지 아세요? 70% 이상 사용하는 마약이 약물이에요. 약물은 그 아이들이 사용하다가 걸려도 덜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70%까지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심지어 아기들이 맞는 백신에도요, 방부제와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고, 거기에는 항생 물질과 금속 성분도 들어 있어서 사실 이 아이들이 청년기에 접어들면 더 사춘기를 굉장하게 더 세게 보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예방접종이라든지 백신이 정확하게 후유증이 없다라고 검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증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도 없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3년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썼었냐면, 자궁경부암 백신 이야기로 이제 글을 쓴 포스트가 있었어요. 3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그 백신을 맞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자궁경부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약들은 우리 심한 질병을 더 초래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진통제, 그렇죠? 진통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편도통약, 이런 것들은 뇌 조절 체계의 정상적인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뇌가 더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고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약물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도 썼어요. 약물은 조용한 살인무기다. 네, 약물은 조용한 살인무기예요. 어떻게 보면 약물도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6천 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합니다. 병원에서만. 의료사고의 연 평균 사망자는 78만 3천 명이나 된다고. 엄청 많죠. 이건 집계된 것만 그렇지만 이거 아닌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 내 병원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빈도가 극도로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학협회지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다뤄버렸어요. 약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그 부작용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알지만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죠. 문제는 변하지도 않고 대책도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항암제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암제가 아마 암에 걸린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항암제가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아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접한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항암제가 무려 450가지나 돼요. 450.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되는 항암제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임상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종양을 항암제는 더 치명적으로 만들어요. 어떤 항암제라도 이 항암이나 약물 치료가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 이 자연 치유를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치유는 확신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본의 안드레아스 모리츠 의사가 이제 이 항암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일본 의사가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내니까, 책을 낼 때마다 어떤 협박까지 받았냐면 너 그 책을 내면 죽는다, 이런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그 책을 냈어요. 불과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한국에도요, 굉장히 많진 않지만 그 더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 항암제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렇죠? 방사선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치료한, 일본에서 그랬어요. 자기가 치료한 항암 치료를 몇백 명을 다 만나봤지만 한 명도 몇 년 후에 보니까 생존한 사람이 거의 없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요. 항암제가 오히려 암을 더 키우거나 줄었던 암이 더 커지고 결과가 안 좋다는 이제 발언을 통해서 사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항암제가 얼마만큼의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요, 저는 암도 이렇게 생각해요. 암이 원래 우리 몸을 옛날 그대로 원래 내 몸으로 돌이키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암이 걸리게 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자연치유의 과정을 주신 것이 통증이고 그러한 종양이고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암이다 하면은 야, 얘를 어떻게 해서 떼버리지? 이렇게 하는 순간 내 몸속의 암은 나를 공격하는 굉장히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바꿔서 내 몸속에 있는 암도 하나님이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암을 축소하는 공격성 치료는요, 대부분 암을 전이하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암이 공격을 받잖아요. 암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사실은 정상세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기성 세포라고 합니다. 이 혐기성이라고 하는 말은 산소가 없이도 살아나갈 수 있는 세포, 그렇죠? 혹은 또 우리가 먹는 좋은 영양이 없이도 살아나갈 수 있는 세포를 혐기성 이제 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인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보다 우리 인체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암이 있잖아요. 그 암이 있으면 그 암을 둘러싸는 세포가 있어요. 주피세포라고 합니다. 이 주피세포는 모세혈관에 가장 많은 세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암이 딱 생겨나면 이 주피세포가 거기를 감싸버려요. 왜냐하면 암에게 가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암을 공격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도 내 몸에 손톱만큼의 작은 암이 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지금 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암세포가 다 있거든요. 하루에 뭐 몇백 개 이상, 몇천 개까지도 암세포가 계속 자라나고 생기는데, 뭐 나는 암덩어리가 없다, 그래서 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암 자체가요, 2개월, 3개월, 5개월, 몇 개월 만에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1월 달에 검사를 받았을 때 암이 하나도 없었는데, 온 몸에 다 검사했는데, 근데 내가 여름쯤 됐는데 몸이 이상해 소화 안 돼서 가보니까 간, 위, 폐 다 전이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셔요. 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현재 내가 암덩어리가 있다 없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속의 면역력이 약하다면 암이 없어도요, 암 환자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피세포는 우리 혈관주에 굉장히 많은데, 이 주피세포가 아주 많이 있을 때는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어느 곳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자꾸 뭐를 해요? 하지 말라는 항암제, 방사선, 수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대장에 암이 있을 때 대장의 30%만 잘라도요, 300%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견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이 암 자체가 분명히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다른 데로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9% 이상이라고 이제 의학 잡지에서도 발표되었었죠. 참 무섭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공격형 암 치료법이 그렇다면 암을 줄게 만들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해도 암이 줄던데요? 라고 하는 질문. 그렇죠? 왜 줄까요? 당연히 공격을 하니까 줄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암세포가 암이 죽는데 그 암세포를 싸고 있는 좋은 세포 말고 좋은 세포라고 하지만 그 세포, 주피세포 역시 죽게 되니까 암세포가 자라나는 시간보다 우리 좋은 세포가 면역세포가 올라오는 시간이 훨씬 늦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풀을 베면 여러분 화초가 먼저 자랄까요? 아니면 잡초가 먼저 자랄까요? 네, 벌써 잔디밭 제가 보니까 잔디는 그대로 있는데 잡초는 벌써 자라 있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증상 자체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증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그 심사숙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제가 항상 답변을 할 때 인체는 새로운 곳에 암이 정착하게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만일 항암제가 진짜 좋다면, 진짜 효과가 있고 좋다면, 우리 세포 우리 공격했던 그 암뿐만이 아니라 전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항암제도 뿌리까지 죽일 수 있는 항암제는 없습니다. 잘못된 현대의학은 그 암 자체를 하나의 어떠한 잘못된 세포에 이탈된 하나의 그 세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없애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 자연치유의 원리는 보면 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이 없다 하더라도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한 이 상태에서 똑같은 생활을 해버리면 다시 혈액이 우리 몸에 암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위험한 처지에 쌓이기 때문에 암이 있다 없다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암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암제로 방사선으로 색전술로 암을 줄이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자연치유가 될 때는 그것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간혹 이제 그런 증상이 없이도 암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증상이 없고 나에게 안 느껴지는 것 뿐이지 내 몸 자체는 다시 암을 싸울 수 있는 면역이 끌어올라와졌고 암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세워질 때까지 몸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방 환자가 유방암 하나를 종양을 스스로 긁어냈든 아니면 방사선으로 치료를 했든지 간에 그 암세포의 그 성질 자체는 반드시 우리 몸이 이겨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넘어야 될 관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항암 치료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자연 치료를 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항상 반대합니다. 차라리 자연 치료를 조금 해보고 항암 치료 하시라. 안 되면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사람 치고요. 병원 치료 거의 한 사람 못 봤어요. 자연 치료 먼저 선택을 제대로 한 사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95% 이상은 표준 치료를 한 다음에 자연 치료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암 치료는 사실 질병보다 항암 치료의 행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암과 싸울 수 있는 그 내 몸에 좋은 세포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면역력이 점점 쇠약해지다 보면 항암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입 주위에 뭐가 많이 생기죠. 허이죠. 입 주위에 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처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손발이 저리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작용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해가 된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방사선 항암 치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제 친한 사람들에게도 암이 걸린 사람들에게
뭐 나중에 원망 안 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못하게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똑같이 죽더라도 항암치를 하다 죽는 것보다는 항암치를 안 하다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더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선택은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자연치유의 선택은 정말 우리가 하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연치유를 올바로 하다 보면은 정말 건강하게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중요해요. 내 몸에 어떤 암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면 반드시 암은 우리 자연치유나 내 세포보다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50%의 치료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이런 거 있죠. 이런 약은 혈압을 30% 이상 증가시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약을 사용하게 되면 심장 질환에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이제 증상 자체는 사실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때 통증이 온다. 이 통증 자체는 질병이 아닙니다. 통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치유하는 하나의 굉장히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증상이 왔을 때 우리 몸은 반드시 내가 내 몸을 치료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봤어요. 간암 환자가 통증이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와서 한 달, 두 달 고생하다가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갑자기 통증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가족들이, 보호자분들이 박수를 치고, 야, 정말 엄청 좋겠다. 근데 제가 말한 통증은 그냥 조금 있는 통증이 아니라 그냥 식은땀 흐르고 입을 꽉 물고 진통제로도 안 되는 통증 있죠.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통증.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통증이 와서 이제 통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3일, 4일이 지나자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 그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통증이 오다가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 통증이 오다가 완전히 없어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 죽는 사람, 3일 동안 살다 죽는 사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의 통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통증마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체 자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증이 올 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증이 온다는 자체는 내 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통증이 올 때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자신보다 내 몸은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상황 판단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몸을 무시해버려 왔어요. 지금까지 몸이 아프면 약물을 사용해서 야,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렇게 무시해오고, 그렇죠? 자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체 자체가 머리를 해버려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수돗물 있죠, 수돗물. 수돗물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한 60%가 물에 뭐가 들어있냐?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불소. 혹시 불소 아세요? 불소 아시죠? 이 세계적으로 수돗물을 불소화를 왜 진행시키기 시작한 줄도 아시죠? 치아 때문에. 그렇죠? 치아가 빨리 손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불소를 물에다 좀 희석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근데 이 불소가 알고 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비료를 만들어낸 찌꺼기, 그 쓰레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이 뭐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치약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식품에도 들어가고 마시는 물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 수돗물을 불소화를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1년 청주하고 진해시가 이제 불소화를 시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94년에
이제 과천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가다가 이제 2004년 불소 주입이 시작된 지 21년 만에 청주가 딱 이제 우리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불소를 다시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좋다는 논란이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뉴스를 또 보니까 또 불소를 넣어야 되겠다는 논란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의무적으로 불소를 상수도에 다 넣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불소는요, 우리 몸속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알면 절대 다 반대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면 치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치약은 치약 성분 자체에 불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맹물로 씻든지 아니면 소금물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간암 말기 환자분들에게 치약을 쓰지 못하게 해요. 특히 이제 복수가 찬 사람들, 혼수가 오는 분들에게는 치약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이나 이러한 것들 우리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소금이거든. 소금으로 치아를 씻는 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의학이 왜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루이 파스테르 아시죠? 루이 파스테르라는 이제 학자가 이 질병에 대한 잘못된 세균 이론을 이제 창출해냈어요. 질병은 세균에서 왔다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병 자체를 약물로 치료하다 보니까 현대의학이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뒤로부터 질병을 세균 이론 혹은 바이러스 이론으로 끌고 가서 제약회사만 엄청나게 이제 큰 창출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그래서 백신, 가장 약국 제약회사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백신이나 항암제, 이런 것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국민들은 돈도 잃지만 건강도 잃고 생명도 잃는 굉장히 나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백신들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만성 피로 자가 면역 장애 혹은 학습 장애, 뇌염, 발육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과물을 보게 되는데, 우리 생명은 스스로 보호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풀도 그렇고 생명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데요. 야생동물은 암이나 기타 질병에 걸려 죽었다는 우리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이야기 들었죠? 멧돼지는 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그랬죠, 멧돼지는. 왜 그래요? 이게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보통 키우는 애완견들은 피부병에 아주 잘 걸려도 사실 야생동물, 남미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동물들이 예방접종 안 하죠. 예방접종 잘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럽고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뭐가 생기죠? 면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을 해도요, 그게 80% 이하로만 딱 혈액에서 떨어져 버리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예방접종 하나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우리가 그 대신에 해야 될 게 있죠. 그 대신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예방접종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햇빛입니다. 햇빛. 이 햇빛은 비타민의 여러 가지 종류와 특히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이 햇빛 자체는 이 의학이나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면역 체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햇빛도 사실은 3시 이후의 햇빛보다는 11시, 12시, 1시, 2시 막 이런 뜨거운 햇빛이요. 그 햇빛 최고 좋은데, 그 햇빛을 쬐게 되면은 사실은 면역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아이들이 햇빛 많이 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건강해요. 근데 물론 이제 못 먹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병이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 충분한 자외선만 쬐줘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산소와 운동입니다. 산소와 운동. 우리가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이 엄청 향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천연계 속에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무엇보다 우리 약물 없이, 사실 자연치유의 원리는 약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을 버리고 자연치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한 손에는 약을 들고 한 손에는 사실 좋은 물을 한 잔을 마시면서 야 내가 과연 뭐를 먹어야 되지 결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그 한쪽에 미련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그쪽으로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좋은 것은 열심히 선택해야 되지만 나쁜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활용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